예, 안녕하세요. 동력학 13장 예습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12장에서는 힘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낸 시기에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힘하고 가속도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12장이고, 거기서 조금 갈라져 나오는 게 13장에서 다룰 에너지. 우리가 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텀이라고 썼는데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을 미분을 하면은 걔가 뭐가 된다? MA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 관련한 내용의 제일 핵심은 힘하고 가속도예요. 힘, 가속도, 질량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운동 법칙을 완성을 해뒀어요. 우리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운동 법칙을 완성을 해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다른 그런 물리량들을 13장에서 추가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는 사실 둘이 같은 거거든요. 일하고 에너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밖에다가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은 단위를 쓰고 사실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둘 중에 우선 일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여러분들이 일을 정의를 하려면은 어떤 힘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힘을 계속 줘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을 계속 주면서 그 이동한 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걔를 일이라고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우리가 U라고 표현을 해줘요. 약자로 그렇게 해줍니다. F랑 DR이랑 둘 다 벡터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적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은 일로 주고 그 다음에 DR은 이쪽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적을 해줬다는 거는 힘을 성분 분해를 해줘서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이랑 있으면은 요쪽 방향, DR이랑 같은 방향 성분 있죠? 얘를 세타라고 하면은 F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F 코사인 세타랑 곱하기 DR의 거리랑을 서로, 여기 얘도 그거예요. F도 스칼라예요. 크기. 이렇게 해줍시다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U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걔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 힘은 그냥 아무 힘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동 방향과 같은 성분의 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들고 중력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일을 해준 건데, 중력이랑 수직 방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이나 뒤로 움직이잖아요. 물건을 들고. 그러면은 걔는 일을 해준 게 아닌 거죠. 물리적인 의미로 일을 해주지 않은 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이제 뒤에서 추가로 다룰 내용. 그럼 중력에 대한 일은 뭐만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만 일을 해준 거예요. 물론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일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얘 중력 있죠? 무게 W는 그대로 있는데, 얘를 운동을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쪽에서 수직 방향 Y만 중력에 대해 의미가 있으니까 일을 해준 게 WY가 됩니다. W는 무게니까 mg라고 쓸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여기 챕터에서 하는 얘기예요. 스프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E를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프링이 있을 때 원래 거리 있겠죠. 너무 대충 그렸다. 처음 거리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했어요. 스프링을 이 정도로. 그러면 거리가 이만큼 줄었잖아요. 스프링 원래 있던 데에서. 얘를 x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x만큼 줄어들면은 거기에다가 스프링 상수 k를 곱한 만큼의 힘인데 그게 줄어든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줄어들게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반발하는 힘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얘도 이동한 거리, 스프링을 압축하는 거리면 dx죠. 이런 식으로 얘를 해줍니다. 여기서 내적을 표시를 안 한 거는 이미 우리가 스프링 방향으로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태여해주지 않은 거고 원래 제대로 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여기 kx라고 해야 되나? 네, 맞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1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 2차원 문제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위치에 해준 어떤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요. 꾸준히 가해지는 힘에 대한 우리가 일을 두 가지를 해줬다라는 걸 배우고 두 가지의 종류, 중력하고 스프링의 탄성에 대한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을 가지고 속도도 가진 물체가 갖는 에너지죠. 걔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선 탄젠셜 방향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탄젠셜 노멀 11.5에서 얘기했지만 탄젠셜은 속도 방향이고 노멀은 속도의 수직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지 운동의 방향만 바꾸지 운동 크기에 영향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운동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탄젠셜 성분을 가지고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을 구합니다. 이거 11.1부터 자주 나오던 거죠. V ds분의 dv 아니면 뭐 dx라고도 많이 썼죠. 우리가 여기서는 2차원 혹은 3차원 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x방향이 아니라 어떤 궤적 s를 따라서 움직이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오고 mv 얘가 그러니까 물체가 s라는 궤적을 따라서 가고 있을 때 걔가 탄젠셜 방향으로 받은 힘의 크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동한 게 s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 여기 s를 곱해주면 되죠. ds를.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식이 짠하고 이게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일하고 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의 모든 어떤 운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뭐 엔진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효율은 우리가 들어온 것분에 나간 거거든요. 들어온 것분에 나간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뭐 기계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힘을 줬는데 힘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인풋은 힘이고 아웃풋도 힘으로 놓고 볼 수 있냐? 그렇게는 우리가 해석을 안 해요. 대표적인 예로 지렛대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힘보다 나오는 힘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100%가 넘어가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우리가 인풋이랑 아웃풋은 뭘 기준으로 놓고 보냐면은 해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해줍니다. 시간을 고려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넣었을 때 순간 빵 하고 나오는 뭐 그런 것들에서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간당 해준 일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간당 해주는 일이 효율이 돼요. 대표적인 예로 엔진을 보면은
들어오는 일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은 에너지랑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넣죠. 그러면은 연료를 태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연료를 태웠을 때 내는 열량, 우리가 그거를 시간 1초에 연료를 얼마나 태우냐겠죠. 1초에 뭐 휘발유를 몇 그램씩 태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휘발유를 태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량이 입력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아웃풋의 출력의 에너지는 뭔가 기계적인 거겠죠. 바퀴를 돌린다거나 뭐 엔진 축을 돌린다거나 하는. 그래서 메카니컬 뭐 일을 해줍니다. 기계적 얘를 시간당 얼마나 해주냐가 엔진의 효율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좋다 나쁘다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같은 시간에 넣어줬을 때 나오는 시간당 일이 맞냐 적냐라는 거고, 여기서 쓰는 시간당 일 아니면은 에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정의를 했냐면은 파워예요. 한글로는 일률이라고 씁니다. 일을 시간당 해주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거를 우선 배우고요. 13.1에서 왜 에너지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보존이 되거든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마찰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뭐를 딱 처음에 바닥에 놓고 어떤 물체를 쭉 밀었는데 걔가 처음에는 속도를 가지고 가다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V로 놓고 밀었는데 물체가 얘가 언젠간 정지하잖아요.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2분의 1 mv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잖아요. 속도가 0이 됐으니. 그럼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어떻게 됐냐면은 중간에 마찰이 있다면은 마찰로 인해서 다 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랑 그 다음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뭐랑 평형을 이루게 되냐면은 중간에 나간 열 에너지랑 나중에 운동 에너지, 얘는 이렇게 해서 평형을 이루긴 이뤄요. 근데 나간 열 에너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잴 방법도 좀 마땅치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다시 의미 있는 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려진 걸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은 항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동력학 수업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직접 다루진 않아요. 열 에너지는 연력학에서 다루는 거고, 우리 동력학에서는 대표적인 걸로 뭐를 두 가지를 배우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운동 에너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둘 간의 합이 일정한 보존을 다룰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찰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거랑 스프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앞에서 에너지랑 일 얘기할 때 들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 얘네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포텐셜이라는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위로 쭉 올려서 들고 있으면은 걔를 딱 놓으면은 바닥에 내려올 때 속도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걔가 바닥에 쾅 하고 부딪혀서 뭐 깨져서 날아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지했을 때는 열 에너지로 다 방출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지만은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고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위치랑 상관없잖아요. 지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만 관련 있죠. 그런 것들을 운동 에너지로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관련해서 책에서 조금 더 배우는 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그러면은
경로에 무관하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여기로 옮기는데 드는 중력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y를 곱해주면은 걔가 해준 에너지죠. 근데 걔를 직접 들어 올리든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오든 아니면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든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택하든 걔랑 상관없어요. 독립이에요. 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컨저베이티브 포스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경로와 무관한 그런 힘들을 그렇게 얻어지는 그런 경우의 힘들을 컨저베이티브 포스라고 하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면 한 물체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데리고 막 산책을 다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한 게 돼요. 왜냐면은 변위가 0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뼈 빠지게 뭐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갔다가 나는 힘든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동력학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에요. 동력학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힘이랑 위치 변화량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의미 있게 있어야 되는데 물체를 들고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는 서로 내적을 했을 때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힘이랑 운동 방향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컨저베이티브 포스는 힘은 있는데 이동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도 어쨌든 에너지나 일은 0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컨저베이티브 포스는 어떻게 되냐? 포텐셜 에너지들의 위치별 포텐셜 에너지들의 그런 이 위치별로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그런 장이 있다고 해요. 장이라고 하면 공간상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들이. 그러면은 걔를 그 미분에서 배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그 포텐셜 에너지 장에서 나오는 컨저베이티브 포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중력을 알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들이 분포되어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거꾸로 중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쭉 이어서 갈게요. 13.3이랑 4에서는 뭐를 배우냐면 운동량을 배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뉴턴 2법칙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잘 안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로 했었겠죠. 근데 힘이랑 가속도가 운동을 설명한 데 더 맞다. 옛날 사람들은 힘하고 운동량을 헷갈렸어요. 근데 운동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이제 뉴턴 2법칙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근데 어쨌든 운동량 자체도 유의미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이다 정도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L이라는 약자로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뭐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식은 아까 설명을 했고 걔를 잘 풀어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힘을 우리가 아까 1에서 얘기할 때는 공간상에서 이동한 거리잖아요. 근데 시간상에서 변화량만큼 힘을 적분을 하면은 시간은 스칼라기 때문에 내적 안 찍어주죠. 그렇게 해주면은 얘가 뭐랑 같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고등학교 물리에서 원래 배운데 얘가 충격량, 임팩트고 임펄스네. 그 다음에 얘는 운동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힘의 적분이고 걔가 뭐랑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라는 걸 보이는 게 13.3에서 한 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충돌 문제를 다루는데 충돌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내내 떠들었던 아니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나요? 에너지 보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열 에너지가 얼마인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걔는 사실 포기를 하고
운동량이 충돌 전후가 일정하다라는 게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받아들여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는데. 네, 그렇게 돼 있고 반발계수라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충돌 전후의 속도 차이랑 충돌 이후의 속도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반발계수가 0이면은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 돼 있네. 얘가 0이면은 자가 0이겠죠.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서로 속도가 같다. 충돌 이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한 몸뚱아리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반발계수가 1이면은 책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둘이 땅 하고 부딪혀가지고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을 한다고 하면은 뭐 밖으로 나가는 열 에너지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이상적인 충돌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가 나오는데 반발은 기본적으로 충돌해서 다루는 반발은 벽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이 가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여기 위에서 내려와서 쾅 하고 부딪혔더라도 벽면이 해주는 힘은 충격량은 이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량을 받아서 얘가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그 운동량만큼이 이만큼 충격량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물체에서 이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량이랑 충격량 변화량이 있으니까 최종 두 개의 합은 뭐겠어요? 원래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서로 합은 이 방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충돌 이후에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접근들을 2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여기 13.4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선형 운동에서 그러니까 일직선이나 아니면은 2차원 평면에서 회전 없이 회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직선 운동을 할 때의 설명들은 이제 다 끝나요. 13장까지 하면은 뭐 우리가 가속 운동학도 배웠고 힘도 배웠고 여기서 에너지도 배웠고 등등을 했죠.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회전 운동이나 뭐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운동 같은 걸로 확장을 하는 게 이제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까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을 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미리 예습 내용을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혹시 보시고 이거 나는 안 배운 것 같은데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